서울 강남구 한 대형 병원 VIP 병실, 늦가을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병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90세의 김복순 여사가 하얀 병원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다. 그녀의 왼쪽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고 목 부근에는 희미하게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하고 의지가 서려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맑았다. 복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이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9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것이 법적으로는 남남인 며느리라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복순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내 새끼들은 내가 죽기를 바랐겠지. 100억. 그 돈이 내 가족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관절이 뻣뻣했지만 의외로 몸이 가벼웠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그런 초월적인 가벼움이었다. 창밖으로는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한 며느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구했는지. 말이야 3개월 전 서초구 한옥마을. 그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복순 여사는 5,000평 부지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마다 정원을 거닐며 직접 가꾸는 국화와 매화나무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9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정정했고 특히 돈 계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김복순.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다. 1933년 경상남도 진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고생길만 걸어왔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녀가 7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아가 된 복수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구박을 받았다. 입만 하나 더 늘었다는 말을 들으며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기 어려웠다. 10살 때부터는 부잣집에서 어린 식모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손은 늘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지만 참아야 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복수는 17살이었다. 주인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왔지만 피난살이는 더욱 참혹했다. 판잣집에서 한 달에 쌀 한 가마니가 월급이었다. 그나마도 제때 받지 못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올라온 복수는 20살이 되자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 3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새벽 4시에 남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와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순이익이 1,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다. 25살의 목수였던 남편 김진수와 결혼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술을 좋아했고 가끔 주정을 부리며 복순을 때렸다. 그래도 그녀는 참았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 성우를 낳고 1년 후 둘째 성진이 태어났다. 셋째 성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큰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복순의 나이 32살,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홀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다.
낮에는 구멍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부업을 했다.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다 먹였다. 겨울에는 연탄값이 없어 아이들과 함께 이불을 덮고 떨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부동산을 보는 눈이었다. 1960년대 말 강남 개발 소식을 들은 그녀는 모든 돈을 긁어 모아 논현동에 작은 땅 한 평을 샀다. 주변 사람들은 쓸데없는 땅에 돈을 버린다며 비웃었지만 복수는 확신이 있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자 그 땅값이 10배로 뛰었다. 복수는 그 돈으로 더 큰 땅을 샀고 다시 팔고 다시 사는 과정을 반복했다. 40대가 되자 그녀는 이미 작은 빌딩 하나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돈을 벌수록 아들들은 점점 버릇 없어졌다. 특히 큰아들 성우와 둘째 성진은 어머니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다. 용돈을 달라고 조르고 비싼 옷을 사달라고 떼를 썼다. 복수는 자신이 어릴 때 못 입어봤던 좋은 옷, 못 먹어봤던 좋은 음식을 아들들에게는 다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모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모정이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아들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복순이 피땀 흘려번 돈이 아들들에게는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새 아들을 키우는 일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삼형제를 키우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큰아들 성우와 둘째 성진에게는 각각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미리 증여했고 가장 효성스럽던 셋째 성우에게는 조금 더 많은 1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주었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큰아들 김성호는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업 감각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100억 원으로 몇 차례 사업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둘째 김성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투자라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다. 두 형제 모두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셋째에게만 더 많이 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방문은 3개월 전 어느 가을 오후였다. 복순 여사가 마당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을 때 두 아들이 동시에 찾아왔다.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그녀였지만 그날 아들들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순간 큰아들 성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니, 왜 우리만 차별 대우하세요? 셋째한테는 120억을 주고 우리한테는 100억밖에 안 주시면서요. 복순 여사는 귀를 의심했다. 이미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놓고 더 달라는 것인가? 둘째 성진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형제니까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통장에 아직 100억이 넘게 남아있잖아요. 그 순간 복순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는 돈에 대한 욕망만이 번뜩이고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효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쳤나? 100억씩이나 줬는데 더 달라고? 그 돈으로 뭘 했는지나 제대로 말해봐라. 복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협박조로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순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하는 말인가? 두 아들이 나간 후
복순 여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9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 후로 두 아들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고 그들의 태도도 점점 거칠어졌다. 처음에는 말로만 압박하던 것이 점점 물리적인 위협으로 바뀌어 갔다. 복순 여사는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90세의 나이에 아들들의 협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중에도 위안이 되는 것은 셋째 며느리 박지혜였다. 38세의 지혜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는 몇 안 되는 며느리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복순 여사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다른 형님들과 달리 그녀에게서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 어느 오후 지혜와 차를 마시던 복순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지혜야, 요즘 너희 형님들이 자꾸 와서 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머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복순 여사는 그제야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100억씩이나 줬는데 더 달라고 하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평생 고생하셔서 모은 재산인데 이미 충분히 나눠주셨잖아요. 지혜의 말에 복순 여사는 눈물이 핑 돌았다. 9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큰아들 성호가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살벌했다. 어머니, 아직도 생각 안 바뀌셨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예요. 어머니가 더 안 주시면 우리 가족 다 거리로 나앉는다고요. 복순 여사는 아들의 모습에 경악했다. 이것이 자신이 아는 큰아들의 모습인가? 100억을 받아서 사업 망친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왜 더 책임져야 해? 그러자 성호가 갑자기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어머니, 제발 좀 들어보세요. 아야. 나 아프잖아. 복순 여사의 비명을 듣고 지혜가 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성호의 손을 뿌리치며 시어머니를 보호했다. 아주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다치시겠어요. 넌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성호가 흥분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다시 붙잡으려다가 실수로 밀쳐버렸다. 복순 여사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팔이 부딪혔다. 아이고, 팔에서 피가 났다. 지혜가 급히 구급 상자를 가져와 지혈하는 동안 성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했다. 아, 이게 실수예요, 어머니. 제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나가라. 당장 나가. 복순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성호가 나간 후 지혜가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지혜의 시선은 상처보다도 복순 여사의 팔에 생긴 멍자국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복순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지혜의 행동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왔고 유독 복순 여사의 몸 상태를 자세히 살폈다. 복순 여사 자신도 모르게 큰아들들이 올 때마다 몸 곳곳에 멍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전, 어느 날 아침 복순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팔과 어깨, 심지어 목까지 여러 개의 멍자국이 있었다. 언제 생긴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지혜가 방에 들어왔다. 복순 여사의 몸을 본 지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어머니, 이 멍들은 뭐예요? 글쎄, 나이 들어서 자꾸 넘어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지혜는 속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 출신으로 어떤 상처가 낙상으로 인한 것이고 어떤 것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건 누군가 잡아당긴 자국이에요. 형님들이 그러신 거죠? 복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혜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박지혜는 간호사 출신답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그녀는 복순 여사의 몸짓, 표정, 말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복순 여사의 손목에서였다. 어느 날 차를 따라 들이려다 시어머니의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이 보였는데 거기에 분명히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있었다. 하지만 복순 여사는 어디 부딪혀서 그런가 보다며 넘어갔다. 그 후로 지혜는 더욱 주의 깊게 시어머니를 관찰했다.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이 다녀간 다음 날이면 복순 여사는 유독 기운이 없었고 팔이나 어깨를 자꾸 주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평소 좋아하시던 드라마를 보다가도 현관문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지혜는 간호사 시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시어머니의 친아들들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웠다. 섣불리 개입했다가 가족 갈등만 키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느 날 복순 여사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지혜는 시어머니의 등과 옆구리에 있는 여러 개의 멍자국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낙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였다. 어머니, 이 멍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글쎄, 나이 들어서 자꾸 부딪히고 그래서. 하지만 복순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지혜는 그 순간 확신했다. 형님들이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혜는 남편 성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형님들이 어머니한테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형들이 어머니를 때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니 몸에 멍자국이. 성우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형들이 아무리 돈에 욕심이 있어도 어머니를 때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 지혜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선 시어머니 집에 자주 들르는 핑계를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복순 여사에게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자주 와서 돌봐드리고 싶다며 거의 매일 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밀하게 녹음 장비와 소형 카메라를 준비했다. 지혜는 인터넷으로 펜 모양 녹음기, 시계 모양 카메라 등을 구입했다. 이런 장비들은 최근에 노인 학대나 가정폭력 증거 수집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순 여사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처음에 복순 여사는 그런 일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지혜가 멍자국 사진을 보여주며 설득하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지혜야, 난 뭘 잘못했을까? 아들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시면 안 돼요. 지혜는 복순 여사에게 작은 녹음기를 주며 사용법을 가르쳤다. 또한 몸에 상처가 생기면 즉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어머니, 이게 다 증거가 돼요. 나중에 꼭 필요할 거예요. 복순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식을 고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들들의 폭행이 심해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혜는 또한 복순 여사의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 화분 뒤 현관 신발장 위, 부엌 찬장 등 눈에 띄지 않는 곳들이었다. 이 카메라들은 동작 감지 기능이 있어서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기록이 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혜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어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특히 큰형님과 둘째 형님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2주 전 운명의 그날.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가을날이었다. 복순 여사는 아침부터 마당에서 국화꽃을 돌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후 2시경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험악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순간 둘째 성진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뭘 어쩔 건데? 복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90년을 살아온 노인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협박을 받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다. 성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복순 여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너희들, 설마 나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성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연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치실 수도 있고,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고. 성우가 덧붙였다. 그 순간 복순 여사는 자신의 아들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너희들, 진짜 미쳤구나. 그러자 성우가 갑자기 어머니의 목을 움켜잡았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돈만 똑같이 나눠주시면 될 일을. 복순 여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90세의 약한 몸으로는 아들의 완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만해. 성진도 가세했다.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밀치고 당기기 시작했다. 형, 적당히 해. 흔적 남으면 안 돼. 알아서 해.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그 순간 복순 여사는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가 대리석 테이블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복순 여사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아! 비명과 함께 복순 여사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고 두 아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당황했다. 이게 뭐야? 어머니,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들의 당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서로를 바라보며 음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단에서 넘어진 걸로 하자. 우리는 여기 온 적이 없어. 그래,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실수로 넘어진 거야. 그들은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복순 여사를 계단 아래쪽으로 옮기고 마치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꾸몄다. 모든 증거를 없애고 나서야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로부터 30분 후 박지혜가 시어머니를 보러 집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온 것이 그날만큼은 천운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혜는 계단 아래쪽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지혜는 간호사 출신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우선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으로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 치고는 상처의 위치가 맞지 않았다. 또한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혈흔도 수상했다. 지혜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현장을 촬영했다. 그리고 거실에 설치해둔 녹음기와 카메라를 확인했다. 다행히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복순 여사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급실로 이송했다. 응급실에서 복순 여사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뇌출혈과 뇌진탕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라고 말했다. 그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지혜는 그들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우가 의사에게 물었다.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심한 외상입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그런 거죠? 나이가 드시니까. 성진이 중얼거렸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두 형님을 복도로 불러냈다. 형님들, 어머니한테 뭘 하신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는 여기 온 적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몸에 있는 멍자국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 다 알고 있어요. 두 형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들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게 뭐야? 증거예요. 어머니를 폭행한 증거. 성우가 지혜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혜는 이미 모든 파일을 백업해둔 상태였다. 형님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미친년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다. 3일 동안 복순 여사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90세의 고령의 심각한 뇌외상을 입으면 보통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주기도 했다. 의료진들도 그녀의 헌신에 감동했다. 그리고 넷째 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다. 복순 여사가 눈을 떴다.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에 복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놀랍도록 또렷한 의식이 서려 있었다. 지혜야. 너구나.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순 여사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병원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 모든 걸 기억하세요? 복순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까지. 복순 여사의 의식 회복 소식을 들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혜는 복순 여사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병실 문 앞에서 두 형제는 경찰관들과 마주쳤다. 수사관들은 이미 지혜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은 상태였다. 녹음 파일, 현장 사진, 그리고 복순 여사 몸에 있던 상습적인 폭행의 흔적들까지. 김성호, 김성진 씨죠? 어머니 폭행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성우가 발끈했지만 수사관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고 현장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께서 의식을 회복하셔서 직접 진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형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 100억 유산을 둘러싼 존속 폭행 사건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폭주했다. 피고석에 앉은 김성호와 김성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저희는 억울합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없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성진도 거들었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기억이 혼동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걱정해서 자주 찾아뵈었을 뿐입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법정에는 그들이 어머니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자연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두 피고는 여전히 뻔뻔했다. 그건 그냥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성우가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성우가 90세 노모의 목을 조르고 성진이 어머니를 벽에 밀어붙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도 걱정해서 하신 행동입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변호사가 귀띔한 대로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희가 부축하려다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말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할 정도였다. 복순 여사가 증인석에 섰을 때 두 아들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다. 성우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성진은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마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복순 여사가 증언을 시작하자 성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십니다. 이 말에 복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붙이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호통을 쳤지만 성진은 계속 항변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기억이 많이 나빠지셔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복순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명료하게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을 증언했다. 9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기억력이었다. 검사가 복순 여사의 상처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자 성우가 또다시 일어났다. 그건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처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반박에 성우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약해서 쉽게 멍이 들잖아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다가 여기저기 부딪히신 거예요. 의학 전문가 증인이 나와서 이런 형태의 상처는 타인에 의한 폭행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성진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라는 분도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 피고의 이런 태도에 복순 여사는 깊은 절망을 느꼈다. 9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했다. 복순 여사의 막내 며느리 박지혜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 성우는 그녀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제가 다 꾸민 거야. 어머니를 부추겨서.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성호는 계속 투덜거렸다. 재수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한 경위를 설명하자 성진이 발끈했다. 무단으로 녹음하고 촬영한 건 불법 아닌가요? 그런 증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라고 설명했지만 두 피고는 계속 시비를 걸었다. 재판 내내 그들은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어머니와 며느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 최종 변론에서 성호는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평생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런 저희가 어머니를 해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며느리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꾸민 음모입니다. 성진도 거들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치매 증세도 있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상태입니다. 며느리의 말에 세뇌된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을 들은 복순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자 복순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다. 복순 여사는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섰다.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은 매우 또렷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9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부인하고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이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판결 선고일 두 피고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판사가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며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을 때도 그들은 억울하다며 항의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증거도 불분명하고. 성호가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가 제지했다. 항소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어요. 성진도 악을 썼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본 방청객들은 분노했다. 어떤 사람은 저런 게 인간이야? 라고 소리쳤고 다른 사람은 효자 코스프레 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내라며 혀를 찼다. 복순 여사는 그런 아들들을 보며 마지막 실망을 했다. 그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정말로 그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복순 여사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것은 단순히 두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 완벽한 복수였다. 먼저 그녀는 모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자신의 처참했던 과거부터 아들들의 배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특히 아들들이 법정에서 보인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는 저런 것들을 내가 낳아 길렀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 인터뷰는 전국에 방송되었고 두 아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폐류나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 다음이었다. 복순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김성호, 김성진과는 일체의 가족 관계를 단절하며 그들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 증여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었다. 100억씩 받은 두 아들의 재산이 모두 환수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제 모든 재산을 박지의 며느리에게 유증하겠다. 이 발표는 폭탄 선언이었다. 복순 여사의 자녀 재산 150억이 모두 지혜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증여 취소 소송이 승소하면 두 아들로부터 200억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다. 두 아들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이 모두 며느리에게 넘어간 것도 모자라 이미 받은 돈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성우는 분노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성진은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복순 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법정에서는 그렇게 뻔뻔하게 굴더니. 1년 후 증여 취소 소송은 복순 여사의 완전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수중자들이 증여자에게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으므로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두 아들은 모든 재산을 반환해야 했다. 그들이 그 돈으로 샀던 집, 차, 사업체까지 모두 강제로 매각되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결국 그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반면 박지혜는 하루아침에 30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돈을 혼자 쓰지 않았다. 복순 여사와 함께 가정폭력 방지재단을 설립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 돈은 시어머니께서 90년간 고생해서 모으신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저 혼자 쓸 수는 없어요. 지혜의 이런 마음가짐에 복순 여사는 더욱 감동했다. 2년 후, 현재 복순 여사는 지혜 가족과 함께 강남의 새로운 집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92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정정하며 재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고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야. 복순 여사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는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두 아들은 출소 후에도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폐륜의 상징이 되어 있었고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다. 결국 그들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셋째 아들 성우는 형들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죄하고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복순 여사도 그의 진심을 인정하여 관계를 회복했다. 성우만은 그래도 사람 꼴을 하고 있구나. 복순 여사의 이 말에 성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복순 여사가 지혜에게 물려준 재산은 300억이 아니라 500억이 넘었다는 것이었다. 복순 여사는 평생에 걸쳐 비트코인, 테슬라 주식 등에도 투자를 해왔고 그 수익이 엄청났다. 또한 그녀가 소유한 강남 일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자산 가치가 폭증했다. 두 놈들이 알았다면 더 미쳤을 텐데. 복순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이 곁에 있고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혜는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순 여사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것은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복수였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고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복수였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복순 여사의 마지막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돈이 만든 괴물들은 스스로 파멸했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100억의 저주는 진정한 가족의 축복으로 바뀌었고 복순 여사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90세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정한 복수의 이야기였다.
통쾌하면서도 감동적이고 무엇보다 인간다운 복수의 이야기였다. 다음에 들려줄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